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는 천막회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도 주재하고 또 이게 그러니까 귀국하자마자 헬기 타고 현장도 가고요. 그런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제 뭐 급고 귀국을 했어야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은 예. 국가 정상의 방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경호나 이게 보안이 비상한 수준으로 강구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정은 폴란드에서 하셔서 언론에다가 폴란드에서 밝혔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준비는 이전부터 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방문 일정이 스케줄이 들어가 있고 점검할 것 쭉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아니, 그럼요. 뭐 동네 가는 예.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갔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해까지 예측을 하고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에 넣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이동하는 데만 거의 27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동 중에 국내 수해 상황을 접하고 대통령께서 아마 화상으로 지시를 하시거나 유선으로 지시하시거나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가 자유진영의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고 또 전후 재건 사업에 사실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니까 7,500불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중에서 66조를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글쎄요. 우크라이나에 가실 수 있다고 보고요. 국익 측면의 실익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당시 어쨌든 주말에 집중호우가 예정돼 있었고 작년에 비추어 봐도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정도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정도는 대통령실이 순방 중이어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고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보고가 갔었을 텐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우크라이나 방문이 그것을 와서 수습하고 예비하고 할 만큼 충분한 의미가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 오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거라든가 전후 재건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현장에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재난 상황이 됐었으면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긴급하게 상황 판단을 달리할 수 있었던 어떤 여지는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셨는데 가신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번에 아니면 갈 기회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것 자체가 일단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주고 전쟁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또 러시아가 불법한 전쟁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를 하고 좋습니다. 대통령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가치동맹이란 측면에서 어떤 국제사회 역할을 하신 것도 그 자체는 존중합니다만 이제 그거에 비해서 외교적인 어떤 러시아의 관계 문제도 있고 국내적 상황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굳이 마지막에 우크라이나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급거 귀국해서 지금 국가적 재난 상황을 예비하고 챙길 것이냐라는 판단을 했었어야 된다면 결과적으로 오시는 판단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갑자기 가기로 한 거는 아니죠. 사실 국가 원수가 만나는데 남의 집에 놀러 갈 때도 전화해고서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어쨌든 그 부분 갑자기 가게 됐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이걸 전부 폐지하고서 그 돈으로 수해 복구 피해 보전 이 재정 투입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예. 예산이나 재정 문제를
엄격하게 잘 채는 걸 막아서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특히 이제 국가 재난 상황이나 수해 뭐 이런 게 재해 상황이 있을 때는 그 피해 국민들에게 적기에 빨리 최적의 규모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가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까지 하천 준설을 반대했던 사람 세력 단체나 세력도 있고요. 그다음 홍수 방지 효과가 탁월한 걸로 이제 정평이 났던 4대강 보호 해체 사업에 뛰어들었던 단체나 개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을 함으로 해서 실제로는 산사태라든가 홍수의 원인 제공을 하는데 앞장섰던 단체나 개인도 있고요. 또 이분들이 지방정부의 위탁 사업을 받아서 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가의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을 위탁받으면서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활동을 해온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게 맞고요. 중단한 보조금이 곧바로 수혜 국민들에게 갈 수는 없겠지만 재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집중과 선택을 하는 중장기적으로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돈 있으면 이제 돈을 그렇죠, 모아뒀다가 그거 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현 물리원장님? 대통령께서 국내에 이 말씀 왜 하는지 저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그 국가 보조금의 어떤 부정 사용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얘기 계속 해오고 있었죠. 근데 설마 지금 이 국가적 재난 사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얘기를 또 하실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이번 재난이 뭐 그 카르텔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물론 부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요인들이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번 재난하고 직접 관련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 언급을 왜 하셨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피해 지원에서 지금 신속한 피해 지원 복구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예비비라든가 기정 예산 이미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 빨리 투여하고 적게 투여하고 그 부족하면 뭐 추경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야 논의를 시작하고 이런 게 지금 당장 대통령이 주문하고 시작해야 될 얘기지. 이권 카르텔 보조금 문제 그럼 언급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지금 이 보조금 뭐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지금 5년 3개년 동안 전수조사 해가지고 결과발표 체결했는데요. 전체 보조금 규모 중에 부정사용으로 문제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게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 보조금은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잘못 사용된 게 문제죠. 그 보조금법에 보조금관리법에 따라서 환수하고 그 부정사용한 사람들 형사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치 취하면 되고 그게 반복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끊으면 되는데 지금 이게 본질적으로 왜 나왔냐면 지금 세입 예산 문제 생겼잖아요. 세수 부족. 내년에 올해 뭐 40조 정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다 따져보면 부자 감세에서 초래된 겁니다. 이 부분을 메꿀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보조금 쪽에 자꾸 이게 문제가 있고 특히 일부 시민단체 정부의 비판적인 시민단체의 문제를 들어서 국가 보조금 지방단체 보조금 전체가 마치 부패 온사인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시는데요. 이거 대부분 이 사업들 사회복지 취업 뭐 이런 그 중소기업 지원 창업 지원 이런 보조금들입니다. 이거 정부가 직접 하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관련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거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 뭐 이 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국가적인 어떤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거 내년에 전체 거의 삭감하고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데요. 아주 일부의 문제를 가지고 보조금 사업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면서 특히 정부 비판 단체의 문제 국가 보조금 사업의 본질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보조금 사업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지적 자체도 적정하지 않고 지금 국가 재난 사태에 이 문제를 이권 카르텔을 연결해서 이걸 수해 복구 예산으로 쓰겠다. 이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죠. 대통령께서 가용 가능한 자원을 다 동원하라고 하신 맥락은 지금 다 할 수 있는 예비비라든가 재난 관련 예산을 쓰라는 뜻으로 그게 함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권 카르텔의 문제는 국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체의 존립 자체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그다음에 홍수라든가 재난 재해 사항을 방조하거나 거기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무력화시켜온 단체들을 골라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지금 무슨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한 시민단체에서 뭐 대행사업으로 협력사업으로 가고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언론에 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보호 해체 문제만 하더라도 거기에 달린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재해상하고 왜 상관이 없습니까? 직접 연관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요. 시민단체도 보조금 주잖아요. 근데 보조금을 시민단체가 이게 원래 시민단체의 존재 목적은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건데 견제의 대상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이 원래 사실 시민단체의 기본적인 속성하고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린피스가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된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듣질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이 이제 그렇게 일부 이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단체 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금 성격이 아니고요. 예. 그 단체 사업 중에 뭐 취업 지원이라든가 그 단체가 주관할 때 사업의 효율성이 인정이 될 수 있고 그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신청을 해서 그 관할 부처에서 그 승인을 해주면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민단체 어떤 본연의 역할하고는 어떻게 뭐 같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대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뭐 시민단체 정부 비판적인 시민단체 일부는 극히 일부의 문제고요. 대부분 국가보조금은 그런 방식으로 지원되지도 않고 사업이 그렇게 구성돼 있지도 않거든요. 근데 전체 문제인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고 특히 이 문제를 정말 이권 카르텔의 문제가 아닌데도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게 정부 재정의 문제로밖에 볼 수 없는데요. 6월 28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대통령이 이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아마 대통령의 의중도 그렇고 기재부도 이제 그거에 맞춰갈 것 같은데요. 내년에 국가보조금 거의 전체에 대한 뭐 삭감이라든가 이 정도로 해서 재정 건전화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자꾸 엮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본질과 실제가 너무 달라서 걱정입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업 베이스로 보조금이 나가는 건 맞는데요. 실제로 NGO들이 그걸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그 단체 유지비를 쓰잖아요. 단체 유지비를 쓰기 위한 사업 형태로 실증을 하는 거니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NGO가 국가 보조금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경상비를 지출하는 건 적절하지는 못하죠.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여야 정치인들의 이 말 문제와 행동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 골프 쳤는데 골프 치고 나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게 사실 이게 좀 저도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깜짝 놀라는 그러니까 주말에 골프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은 골프를 주말에 쳤느냐 안 쳤느냐가 아니고요. 대구에는 아무 일 없었다 말씀하신 그 대목이에요. 제가 보다가 사실은 죄송한데 의의가 없었는데 한때 당의 대표를 하시고 원내대표를 2분 하셨나? 원내대표도 하시고 당 대선 후보도 하셨던 대한민국 전체를 2번이요. 예,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지겠다고 했던 지도자급의 인물이 아예 대구에는 아무 일 없었다 이러는 걸 보고 저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냥 사전에 있던 약속이라서 제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면 될 건데 무슨 국민 정서법이 나오고 무슨 골프 치는 게 죄냐 그러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홍준표 시장님 정도에 되는 정치인이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더 저가 좀 황당한 거는 그 기자들 취재에 막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홍준표 시장 정도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관록도 있고 그만큼 정치적 감각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본인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인식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이 너무 어떤 다른 쪽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자기 확신.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이 좋아하고 하는 그 시원한 홍카콜라 이미지를 가지고 최근에 이제 대중정치인으로 어떻게 보면 새롭게 거듭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매몰되면서 과거에 갖고 있던 정치인 홍준표
와는 다른 정치인이 되신 것 같고요. 이건 일단 뭐 그 개인 홍준표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홍준표 대구 시장이시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대구 국민들께서 얼마나 지금 하나 쓰고 지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대구 시민도 사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과는 했어요. 누가 사과를 했냐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사과를 했는데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비판하면서 궁평 지하차도로 우리나라 운명을 밀어넣은 것과 마찬가지 이러면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이런 발언이 나오게 이런 아주 격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네. 국민의 마음을 핥히는 말이거든요. 이게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하면 아무 말 대잔치 마왕이나 뭐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머리하고 입하고 완전히 따로 놓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말을 할 때는 생각 안 하고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게 거짓말이든 예. 그게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후벼파는 말이든 분간이 없이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분의 계속된 사과는 예. 진정성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잠깐 짧게 한마디만. 이런 실언 반복하시면 그 전에 했던 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신중하셔야 되고 뭐 사과는 하셨지만 이후에는 좀 더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은 진짜 정치권이지만 너무 합리적이신데 참 이게 안타까워요. 예, 이분들은 왜 이렇게 말이 거친지.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